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출산의 진짜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저번 북콘서트 때 했던 이야기죠. 북콘서트의 주제가 한국 사회 문제였거든요. 다만 채널에서 책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채널에서도 저출산은 한번 다루었지만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고 이미 분석된 내용들, 발표된 내용들로 구성했죠. 채널에 영상을 올릴 때는 최대한 제 주관을 배제합니다. 제 생각이 들어가면 왜곡되거나 와전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제 주관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는 한국 사회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저출산과 갈등이죠. 사회 문제 이야기를 하면 청년 실업부터 평균의 상향 평준화, 교육 문제, 집단 이기주의, 양극화된 정치, 히키코모리 그냥 쉰다는 청년들, 프리터족까지 꼽으려면 엄청 많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죠. 제가 저출산과 갈등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축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출산과 갈등은 사회 문제들의 정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먼저 저출산부터 보시죠. 누가 뭐래도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저출산입니다. 단어부터도 말이 많죠. 저출산이다, 저출생이다, 이것부터 싸우는데 저출산이 맞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린다. 나을산이라는 단어는 아기를 낳는 산모인 여성에게 초점을 뒀다. 반면 날생을 쓰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체가 된다. 뭐 이런 이유에서 성평등 차원에서 저출생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한국 사회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논할 때 아무도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단어가 유모차, 유아차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끄는 것이니까 유아차로 해야 한다.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출산, 저출생은 학술적인 용어죠. 뜻이 다릅니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낮다는 말이죠.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입니다. 저출생은 출생률이 낮다는 말인데 그에 태어난 신생아 수를 인구로 나눈 겁니다. 뜻이 다르니 용도도 다르죠. 출산율은 국가별 출산율 비교나 인구수 변화 예측을 위한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출생률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비교하고 인구 흐름을 분석하는 데 씁니다. 인구 구조가 노년층이 다수라면 출산율이 높아도 출생률은 높지 않고, 반대로 인구 구조가 노년층이 아니라 젊은층 위주라면 출산율은 낮아도 출생률은 높죠. 가장 좋은 예가 1990년대 한국입니다. 90년대 한국의 출산율은 1.4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을 하던 시기라서 출생률은 높았거든요. 저출생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바꾼다면 써도 되겠지만 엄연히 뜻이 다른 단어를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저출산이 왜 문제인지 봐야겠죠. 저출산이 왜 문제일까요? 일단 저출산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라는 말입니다. 세계로 봤을 때 학자들은 저출산 자체를 그렇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하게 보는 경우가 많죠. 현재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인구는 이미 과잉입니다. 식량만 봐도 식량 생산이 10% 줄었다면 미국과 캐나다 같은 자급자족할 만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곧바로 위기에 빠집니다. 멜서스 트렌, 멜서스의 덫이라는 경제학 가설도 있죠. 멜서스의 책 인구론을 보면 생활이 넉넉해지고 윤택해지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식량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복리후생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하나나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멜서스의 이론은 20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진행했던 산하 제한 정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멜서스의 이론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고 기술의 진보나 각 국가의 발전 정도와 특이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있죠. 14세기 중반 흑사병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임금 증가, 근로 여건 개선, 신분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영주, 농민 간 비대칭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면서 봉건제 자체가 무너졌죠. 흑사병처럼 과거 인구 증가를 억제했던 건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시대가 발전해서 유아 사망률은 물론 기대 수명까지 늘어났고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인구 감소는 개인들에게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의 핵심도 결국 일자리가 일할 곳이 없다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게 핵심이죠. 인구, 즉 공급이 줄어드니 경쟁은 줄어들 겁니다. 인구 감소 자체가 같은 자원 대비 더 많은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되기에 더 풍요로워질 거고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줄어들고 나에게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우는 게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지만 그건 낳기 전까지 모르니까요. 종합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것은 인류 존속의 관점으로 보나 개인의 복리후생 삶의 질 관점에서 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사무직과 전문직들입니다. 아예 사라진다기보다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1인당 GDP가 높고 행복하다고 하는 국가들을 보면 특징이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의 인구가 적다는 겁니다. 참고로 룩셈부르크는 2024년 기준 1인당 GDP가 세계 1위인데 인구가 64만이죠. 1위부터 9위까지 전부 쫙 나열해도 미국 빼고 인구 1000만을 넘는 국가는 없고요. 선진국들이나 저출산을 겪고 있지 지금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80억을 찍고 2033년 90억, 2045년에는 100억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여기 이야기에서 빠진 게 뭘까요? 전 인류로 봤을 때도 그리 나쁘지 않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데 말입니다. 저출산의 문제점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인구로도 지방은 소멸되고 있고 당장 군대 인원도 부족하고 소비 인구도 줄어들고 한국은 차원이 없다시피 하는 국가인데 인구의 감소는 곧 국력의 감소이고 지금도 노인 빈곤이 문제인데 윗세대는 도대체 누가 부양하냐? 지금 이 말들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죠? 애국자라고 하죠.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도 세계적인 문제도 아닌 단일 국가의 문제, 그것도 선진국의 문제이며 저출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이자 이미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출산이 사회 문제라고 느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이를 낳지 않는 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문제고 위기이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원인도 도출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좀 재밌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원인들부터 쭉 한번 보죠. 경쟁적인 환경, 여성의 경력 단절,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학력 인플레, 양육의 고급화, 청년 실업, 주거비 상승, 물가 상승, 개인의 행복 추구, 독신주의, 개인주의의 바람, 노동 계층화, 계층 고착화, 학벌 카르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난의 대물림, 뭐 대충 이 정도겠네요. 물론 이것들도 다 하나하나 원인이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들이 해결되면 저출산이 해결될까요? 완화는 되겠죠. 하지만 저출산을 해결하지는 못할 겁니다. 유토피아 같아 보이는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저출산이니까요. 저는 이것들을 심화되는데 영향을 끼친 요소들 정도로 생각합니다. 1976년 유엔 인구 컨퍼런스에서는 이미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발전이 최고의 피임약이다. 즉 나라가 발전하면 선진국에 가까워지면 저출산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뭘까요? 전통의 해체와 여성 인권 향상, 사회 진출입니다. 전통의 해체라고 말하긴 했는데 사회와 개인의 변화라고 하는 편이 더 낫겠네요. 사회를 보면 규율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과 교육이 대체하지만 과거에는 종교가, 사상이 혹은 절대자가 사회의 규칙과 규율, 이벤트를 만들어냈고 이건 그 사회 국가의 전통이자 특색이 되죠. 하지만 국가가 발전하면 다른 국가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과거 사회에서 추구하던 다산을 위한 교육과 특색들, 즉 전통이 사라지죠. 여기다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더 추구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전통의 해체는 가족 개념의 해체를 불러옵니다. 이건 인식의 변화를 불러오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라면 무릇 이래야지, 이 나이쯤에는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약속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혼자 살면 어때, 독신이면 어때, 애 안 낳으면 어때, 이런 겁니다. 당장 한국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봤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추구되고 인식의 변화까지 와도 좀 줄어들지언정 애는 낳습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저출산이 시작되고 심화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득과 실이 달라졌을 때부터이죠. 감정을 다 빼고 이야기해보죠. 인간은 사회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동물입니다.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죠.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이 개인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아이를 낳는 게 더 이득이었냐? 맞습니다. 현대 이전까지, 근대까지도 개인과 가정, 국가의 입장이 같았습니다. 국가는 인구가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기에 많은 사람을 필요로 했죠. 개인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많은 게 가게에 훨씬 이득이었죠. 농경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근대에도 유리했습니다. 일단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에 많이 낳는 게 유리했고 낳은 아이의 계층 이동도 쉬웠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 뭐 누구 공부시킨다고 누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명이 성공하면 집안 자체를 일으켰죠. 그리고 핵심,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이 책임졌습니다. 한두 명이 책임지게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더 낳고 아이들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낳아야 하죠. 부모를 자녀들이 부양한다는 건 암묵적인 룰이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 불문율이 깨져버렸죠.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절반이 고소득층에서 태어나는 것도 설명됩니다. 돈 있으면 애 낳는다, 이 말대로라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이도 많이 낳아야 하는데 고소득층도 낳는다는 것이지 7명,
여덟 명씩 낳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이죠. 지금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라서 낳는 게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노후까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낳는 겁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정책들을 자세히 보면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가면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온전히 자신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혜택을 막 벗어나 조금 더 버는 사람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느끼지 않죠. 여성 인권의 상향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것도 애를 낳는 게 득보다 실이 더 커진다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여성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국가가 발전하면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의 필요성이든 인권적인 문제이든 뭐든 무조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루어집니다. 애초에 국가의 절반이 일하지 않는 국가는 발전도 선진화되기도 힘들죠.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가도 여성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더 높은 수준, 그러니까 고졸보다는 대졸이, 대졸보다는 대학원졸이 더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성공적일수록 성평등이 잘 이루어질수록 출산의 기회비용, 즉 출산을 했을 때 손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이게 여성에게만 손해가 아니라 남성에게도 손해입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했죠. 이때는 아이를 낳아도 크게 손해가 없었습니다. 물론 돈은 들어가지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내는 가사노동을 했지 돈을 벌어오는 역할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효도할 것까지 생각하면 할만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게 엄청난 기회비용은 물론 실질적인 투자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선진국은 대부분 다 맞벌이입니다. 남성도 일하는 여성을 원하고 여성도 일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출산을 하면 가정의 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1년만 논다면 또 모릅니다. 애 키우는 게 1년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경력 단절 문제도 있죠. 만약 외벌이라도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 아이는 할만한 투자가 아니죠. 마치 코스피에 장기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소수의 종목, 아니 아이만이 투자 대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죠. 노후도 아이가 아닌 스스로 대비해야 하고요. 게다가 2030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그럼 내가 낳은 아이는 위에 노인들, 나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들죠. 힘든 삶을 물려주기 싫다라는 말 이면에는 내 안위를 책임지지 못하기에 미래가 불안정하기에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던데 투자 대비 효율이 안 좋다고 느껴지기에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안 낳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왜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저출산을 겪고 있고 그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만 들어보면 망했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 아니냐, 당장 이민 알아봐야 한다, 미래는 어둡다가 결론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책을 잘 세우면 되죠. 어차피 이민도 선진국으로 갈 텐데 저출산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한국의 저출산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 큰 문제인 것이고, 동시에 한국은 평균 수명도 높은 게 문제이죠.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출산율이 낮고 본토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저출산 자체는 해결 못하더라도 지금 극심한 저출산은 어떻게 손봐야 하죠. 오히려 지금 저출산을 어떻게 1점 중반대까지만 올린다면 세대가 한두 번 지나 고령층 인구가 줄고, 지금 저출산 세대가 50에서 60대에 진입할 때쯤에는 국가 전체의 GDP는 약화될지 몰라도 1인당 GDP는 훨씬 올라갈 겁니다. 또 모르죠.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떤 게 효과적인 대책일까요? 이때까지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으니 원인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면 출산율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나았다고 돈 주고 이상한 캠페인하고 춤추고 세금 이상한 데 쓰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 절감과 개인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죠. 제가 혼자서 생각한 것이긴 한데, 과거 자녀들이 노인들을 부양했다는 관점에서 아이를 둘 정도 낳으면 은퇴 연령쯤에 주거 문제는 해결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출산을 해야 하는 세대가 은퇴 연령이 되면 집들은 텅텅 빌 테니까요. 대신 지방으로 보내는 거죠. 돈 좀 있는 은퇴 세대가 지방으로 간다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비롯해 서비스, 가게 등 경제가 형성될 겁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도 필요해지겠죠.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내가 노후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아이를 낳는데 득과 실을 따졌을 때 큰 손해가 안 생긴다면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이상 기회비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죠. 지금 정책을 보면 좌우를 안 가리고 온갖 복지, 청년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이상한 표팔이 정책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말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땅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다른 1인당 GDP 상위 국가들처럼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만 구성해서 경제 체질을 싹 개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죠. 두 번째로 이게 안 되면 이민자를 엄청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자는 능력 있으면 미국까지 한국으로 안 오는 게 현실이죠. 그럼 우리에게 오는 이민자들은 저개발 국가에서 와야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회 갈등은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겪은 갈등과는 차원이
차원이 다른 갈등일 겁니다. 양질의 이민자가 다수 유입되는 미국에서도 인종 갈등, 이민자 문제가 화두인 걸 보면 우리는 글쎄요 감이 안 오네요. 제 결론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답이 없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인구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대책을 잘 세우면 꼭 유지할 필요도 없죠. 한국은 살만한 국가이고 선진국이고 기대치도 높은 국가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거든요.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서 대두된 게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저출산으로 인해 낮게 평가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놓친 게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더라도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고 2075년에는 1인당 GDP가 10만 달러는 좋게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예측 과정에서 변화만 줄 수 있다면, 산업에서 큰 변곡점을 몇 개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개인이 더 행복하면서도 잘 사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가려면 뭘 잘해야 할까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 관점에서 갈등은 정말 짧게만 말하겠습니다. 가장 말이 많은 젠더 갈등, 저는 젠더 갈등을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선진국화되고 서구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인권 향상이 대두되면서 성별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부딪히면서 나오는 부작용 정도라고 생각하죠. 잘 보면 이미 젠더 갈등은 많이 식었습니다. 페미니즘이 득세한 것도 지나갔고 반대급부로 역차별이다라는 주제로 서로를 혐오하던 시기는 지나갔죠. 오히려 서로를 혐오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버리면 내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젠더 갈등의 핵심적인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입니다.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써먹냐는 거죠. 젠더 갈등 자체가 큰 화두였다면 각 성별이 정치 성향을 가진 채로 대립하지 않았을 테고요. 현재 한국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한 게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종이 다른가요? 교육 환경이 극심하게 차이나나요? 그렇다고 종교 갈등이 심한가요? 불교랑 개신교랑 천주교랑 이슬람교랑 광화문에서 총 들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럼 이 갈등을 만드는 곳은 어딜까요? 갈등은 어느 사회나 존재합니다. 4명 모인 가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하죠. 이걸 누가 심화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서 정치 기사를 찾아보면 사상적 논쟁이나 정책, 급한 국론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찾기 힘드실 겁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갈등을 주제로 많이 해먹죠. 그런데 이것들을 소비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에 생산하죠. 언론은 기사를 봐주어야 돈을 벌고 정치는 하나의 쇼가 같기 때문에 여론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소모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정책과 이 사람이 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더 중시하고 집중한다면 언론도 정책과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다룰 거고 정치권도 그에 맞게 여론에 맞게 변화하겠죠. 소모적인 이슈들, 중요 정책이 아닌 감정적인 이야기들, 갈등과 이 갈등을 주제로 지지층을 확보하는 전략도 전부 우리가 당해주니까 계속 써먹는 것이죠.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